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개표 방송을 조금 보느라고 잠이 조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아마도 회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제가 좋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여러분들이 다들 세미나에 늦게까지 못 참여해 주무셨을 것 주셨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죠? 네, 건강하시죠? 네. 오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위에 이름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정확하게 표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받을 때에는 제가 잘 화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반응이라고 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질문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질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그 하나였고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5년 그리고 또 4년 동안 일할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일이라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강원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원택 교수님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대선 이후 한국 정치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이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좀 대선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뭐 아침에 깨가지고 준비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전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어제 초반에는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결과가 개표 초반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몇 가지 대선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 볼 만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특이한, 제가 지금 어떤 소리랑 좀 겹치는데 혹시 스피커 좀 꺼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2022년 잘못 쓰네. 매우 특이한 선거인데요. 어쨌든 뭐 단지 그냥 정치 경험, 중앙 정치의 경험이 많지 않고, 뭐 한 사람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또 국회의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후보자가 됐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 선거에서 있었던 그 지지층의 특성에서도 상당히 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변화하지 않는 열정적 지지층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선거 초반부터 사실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의 그 변동이 초반부터 많이 예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김영삼, 김대중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적 기반을, 그리고 뭐 이념적인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매우 충성스러운 지지층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세대라고 하는 또 아주 그 강고한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이 뭐 그런 강한 지지층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과거 노무현 지지층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문바라고 불리는 그 열정적 지지층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개별 후보에 대한 열정적 지지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진영 간의 싸움이었지, 그 진영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앞에 내세우고 그 두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이 결집한 것이지, 두 후보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개인적인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일체감이나 이런 게 강했던 그런 대선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또 하나 이제 있었던 게 거대 담론이 없었죠. 이것도 매우 특이합니다. 그 정책적 논쟁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게 뭐였을까? 뭐 예를 들면 뭐 97년에 정권 교체라든지 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탈권위주의나 탈지역주의라든지 혹은 뭐 2012년에 경제민주화라든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구호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형태, 네거티브 형태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뭐 후보자 부인이라든지 사생활 문제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역주의도 별로 선거 과정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이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관심은 매우 컸는데 사실 열정이 그렇게 강했던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지지자에 의존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다수의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도 굉장히 다른 선거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후보자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이런 풀 팩터의 요인보다는 그러니까 유권자를 기존의 지지로 어떻게 벗어나게 만들어내는 푸시 팩터의 영향이 더 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푸시 팩터의 핵심은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 동안 쭉 생각했던 저의 키워드는 정권 교체가 이번에 사실은 키워드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당내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비문재인죠. 비문계죠. 그러니까 문재인 친문 쪽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더 친문에 가깝다고 그 지지를 받을 때는 더 가까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대중적으로는 비문인 이재명이 됐고요. 윤석열이 후보가 된 건 뭐 100% 문재인 때문에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에 맞설 수 있는 야당의 강한 후보가 누굴까 찾다가 뭔가 결기를 보여준 윤석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이번 선거에 선거판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문재인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시 팩터가 풀 팩터보다 훨씬 중요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하나는 이겁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냐,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냐, 이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밑에 그 기관을 다 적어 놨습니다만은 매우 다양한 기관이 매우 다양한 시기에 했던 조사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기관이 다르거나 시기가 달라도 단 한 번도 이 비율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0.7% 정도 이겼다는 거는 사실은 겨우겨우 이긴 셈인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일단 하나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왜 중요하냐면 뭐 세대도 있고 이념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 대개 이제 그동안의 투표 결과를 보면 지역적으로 일정한 편차가 보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호남에서는 뭐 1대9, 뭐 1.5대 8.5, 뭐 1대9 가까울 거고요. 대구 경북은 뭐 2대8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라남북도 광주의 인구와 대구 경북의 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상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과거에 이제 보수가 편했던 거는
그거가 서로 상쇄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부울경이 남죠. 부산, 울산, 경남이 남는데 이거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선 대개 7대 3이나 6대 4로 이겼죠. 그래서 그거 이겼고, 그럼 이제 결국 가장 인구가 많은 건 이제 수도권인데, 과거에 DJ나 노무현이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어딜 이겨야 되냐면 수도권을 이겨야 되는 거죠. 수도권을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남부 쪽은 민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아마 이재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우위가 부울경에서의 우위, 그러니까 저 과거 보수 정치가 가졌던 부울경에서의 우위와 서로 상쇄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결국 남는 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갤럽 것만, 추이를 보기 위해서 갤럽 것만 쭉 봤는데요. 이번에는 뭐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마지막 출구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은 한 5% 정도 앞섰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뭐 5%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앞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을 결정지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고정되어 있는 지역적 변수, 투표의 고정적인 것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 이번 판은 서울에서의 투표가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도 제가 1시 조금 넘어갔을 이제 변화하기 시작할 무렵에 주목했던 것도 서울 지역에서 얼마나 개표함이 열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때 뭐 서초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여전히 몇 프로 안 열었을 때라서 격차가 막 0.1%, 2% 됐을 때 저거보다는 좀 늘어나겠구나 생각했던 게 이제 바로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대로 진보 후보가 다 이겼을 때 보시면 다 서울에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의 득표율인데요. 훨씬 이겼습니다. 이거 이겨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는 외형적으로 느끼는 걸로는 확실히 약화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정파적으로 결집이 된 거지.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권력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안에서의 꿈틀거리는 것들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죠. 광주에서 이번에 의미 있는 비율로 윤석열 후보가 차지한 것도 주목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만약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으면 조금 더 처음부터 그게 잡혔을 거고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에 제가 분석했던 조사에서부터 이미 발견이 되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이라고 우리가 벌써 호남 출신 유권자분들과 호남에 살고 있는 호남 유권자분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2007년부터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지역적인 동조가 출신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거주지 중심으로 옮겨지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6, 70년대 그때 이제 이항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2대, 3세들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특정 지역화, 일체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서울의 경우는 좀 많이 약화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재밌는 거는 이념 요인 그리고 북한이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미사일을 쏴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정은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무시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정책을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이 안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경험적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이번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중요한 대화의 상대다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세대적으로 2030의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0대 이상
우리 노년층들이 갖고 있는 보수성이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에는 그 기반에는 애정 같은 게 있습니다. 통일돼서 통일이 돼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 있고, 저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적개심인데, 2030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 삶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의 보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 같은 걸로 보면 김정은의 그 3대 세습 같은 것도 이제 곱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수화됐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2030이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당조차도 북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뭐 특별한 성과 없이 이제 끝이 났던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불러내기는 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좀 학술적인 흥미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예를 들면 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사람들에게 좀 갖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펼 때 우크라이나 사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선거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속성입니다.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호남이고 지역주의에 기반해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이 불러낸 이념적 진보성입니다. 386도 대표되는 그런 이념적 진보성이죠. 그러니까 DJ와 노무현의 정당, 이게 결합된 정당이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호남 출신도 아니고 또 친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이제 대선에 졌기 때문에 향후에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이 재편되어 나갈까 하는데 아마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균열 중에 하나가 계층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계층 균열로 떠오르지 않겠어? 뭐 지역, 이념, 세대 이전 계층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는 뭐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뭐냐?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한마디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격차의 문제죠. 그게 계층 간 격차도 있고 지역 간 격차도 있습니다. 지역 격차는 물론 영남과 호남이 아니고요. 이제는 서울과 지방, 좀 더 크게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입니다. 근데 격차가 좀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계층 간 격차만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이게 존재하는 건 분명하고 이게 불불 끓고 있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정치적으로 정당이 이거를 불러내서 조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하려면 뭔가 동질성을 금방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역주의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나는 뭐 전라도 사람이야. 나는 충청도 사람이야. 이거는 그 자체가 동질성을 주고 소속감을 줍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동원되기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계급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질적인 조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동일한 노동 조건 속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성이나 소속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는 뭐야? 상층이야, 하층이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뭐 1년에 뭐 몇 억씩 벌어도 나는 하층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30 입장에서는 나는 뭐 지금은 못 벌지만 왜 나를 하층이라고 생각해? 나는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계층에 소속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노동 환경이 지금 바뀌어서 고용 구조라든지 뭐 이게 많이 달라졌죠, 지금 뭐 옛날처럼 풀타임이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몇백 명씩 똑같이 뽑아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용 구조화에서도 하나로 묶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을 정치적으로 불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는 하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대표할 테니까 우리 정당을 찍어.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선거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많이 호소했던 것처럼 소수의 기득권층,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대 선량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대중. 그러니까 엘리트 vs people. 이게 가장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결국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호소가 지금 이제 나왔던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 사실 주요 대상은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정책적인 거대 담론을 내밀고 그걸 통해서 표를 얻겠다는 것보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고통스러웠죠? 제가 그거 고쳐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쉬웠죠? 그거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담론이 상실된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간에서 뭐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칼럼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거대 담론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그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하는 그쪽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또 현장에서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회고적 평가가 이번에는 핵심적인 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5년 만에 결국은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것이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건데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지금 오늘 아침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뭐 이 주제에 대한 부탁을 받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것들이라서 뭐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172석이나 있으니까 이제 막 휘두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당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에 퇴임을 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당을 이끌 거냐에 대한 그 중심 세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끌어왔던 문재인 그러니까 뭐 친노 친문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의 힘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문의 중심인데 당내 입지는 매우 약하죠. 뭐 국회의원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선. 과거에 이제 박근혜와 붙었던 문재인은 다른 경우죠. 문재인은 친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친노 그룹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걸 토대로 5년 뒤에 이제 후보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재명의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나 당내 기반은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2년 뒤로 다가올 이제 자기들 선거가 될 겁니다. 이제 내년 되면 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얻은 거죠. 너무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서울의 49개 의석 중에서 41곳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13개 의석 중에 11석을 얻었습니다.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 59개 중에 51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성적은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다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서울 지역 개표 결과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있는 거 제가 캡처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넓어졌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그때 얻었던 180석에서 얼마나 손실을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 손실의 대부분이 아마 수도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여론이 나쁘다고 하고 야, 너 뭐 이렇게 새로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오히려 예민하게 여론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386 세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586이라고 부르는 내후년이 2024년이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그 선거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내후년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386들이 좀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그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젊은 피 수혈로 그때 상당히 일부가 들어왔고 뭐 그 전에 뭐 96년부터 김인석 같은 의원은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만 대부분은 2000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2004년에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뭐 탄돌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20년 혹은 20여 년 이상을 지금 이제 그 정치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386 퇴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뭐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흐름 자체는 세대 교체에 대한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게 또 당내에서 뭐 리더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국정 운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어쨌든 뭐 성공이든 실패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고요. 또 반면에 그만큼 신선함은 좀 떨어지고 또 저 사람이야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윤석열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처음 던져야 될 질문은 잘할까?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국정 기조가 뭐야? 이것도 모릅니다. 거대 담론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선거에서 생각했던 거는 바꾸자 이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바꾸고 나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뭐 되게 그런 거였죠. 이제부터가 이제 사실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데 또 어설프게 섣불리 또 조율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던져지게 되면 또 지지율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소수의 측근,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소수의 측근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박근혜 시즌2, 문재인 시즌2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결국 이제 국무회의라든지 뭔가 이렇게 공개된 형태,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뭐 혹시 조언을 주실 분들이 있으면 많은 조언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그 이상도 일정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72석의 야당하고 만나야 되니까. 근데 본인 말로 이야기했듯이 여의도 정치 모르는 사람이라 잘할까? 이거 어떤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본인이 잘 모르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전화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이 2년 뒤인데 여기서 지면 뭐 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여소야대 상을 5년 내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내내 여소야대는 힘들죠. 그래서 2024년 총선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왜 이렇게 표 차이가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높았는데 열망이 높았는데 이렇게 낮았을까? 득표 차이는 저는 그 기본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봅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노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번에 초선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 겪고 우리도 새 사람들 많이 하자 그래서 지금 103명의 당선자, 이번 110명까지 됐습니다만 103명의 당선자 중에서 56%가 초선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표 때 있었던 그 남원정 뭐 이런 형태의 모임조차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변형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여기 있었지만 땡땡땡 보수.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당내에서의 뭐 노선을 둘러싼 입장의 갈등이라든지 뭐 논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승리가 좋은 건지 이런 적절한 내부 변화를 겪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에서 권력을 잡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정하게는 뭐 인정을 하고 맡겨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거는 젊은 세대들을 상대적으로 끌어들이긴 좀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서 결국 바꿔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24년 때 얼마나 이런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느냐. 어쩌면 그때 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못하면 이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안철수와의 국민 공동정부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구성 자체가 이렇게 한 세력이 독점하기보다 일정하게 뭔가 뭐 합당한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상호 간에 그 협력을 통한 통치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나 안보 같은 영역은 윤석열이 직접 하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가 잘한다고 하는 뭐 과학이나 산업이나 뭐 보건이나 이런 것 등 이런 것 등은 뭐 맡겨서 공동의 형태로 끌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까지 지고 싶어 할까? 지금 이제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 결국은 이제 국정 경험이 없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을 본인이 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안철수 그동안 계속 떠들어왔던 게 중도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나치게 강경 보수로 경도돼서 중도 유권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막는 데도 일정하게 역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 중,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철수의 존재가 일정하게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선거가 또 있습니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죠. 이게 왜냐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서 이름은 지방선거지만 사실은 뭐 전국적인 의미의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한 그 다음날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5%가 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유리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광역단체장은 대구, 경북 2석밖에 국민의힘은 못 가져갔습니다. 저 한 석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제주도고요.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광역의원도 그렇고 거의 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 하나 건졌죠. 이번에 조은희 구청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만 서초 하나를 뺀 24곳의 구청장이 지금 모두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반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얼마나 덜 잃느냐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데 이게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강경투쟁으로 나가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6월 1일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선거 모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부산 봐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동안 그러니까 90년 1월에 3당 합당 이후에 정당 정치가 별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계속 주고 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보수가 과거에 유리했던 거는 TK와 호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부울경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일정하게 유리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부울경이 이제 그 한나라당 계열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이 차지를 했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뭐 한 6대4 정도 나왔죠. 울산 같은 거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 부울경 지역이 어떻게 될까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울경이 그러니까 뭐 저희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존 정당의 지지로부터는 일단 이탈했다. 그 디얼라이먼트 일어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데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나 이슈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기 쉬운 곳이라서 부울경 지역은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으신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안 됐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덜컥 맡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우리 국민에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제 바꿔야 된다 같습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이 사실은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뤄냈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저는 그게 이제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승만 때부터 전쟁 거치고 박정희 거치고 뭐 유신 거치고 오공화국 거치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계속 권력이 이렇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강화되어 온 권력이 에 대한 고민 없이 그 강화되어 있던 존재인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 게 87년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 당시에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대통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에 취약한 구조가 됐죠. 이번 대선이 남겨진 또 다른 우리 사회에 대한 숙제입니다.
무책임 대통령제 아닙니까? 5년. 그 폭탄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 일단 쓰고 보자. 그럼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전기값도 다음 정부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해놨던 거 하고 나머지는 일단 딱 봉합해 놓고 일단 뭐 난 모르겠다. 그리고 선거 승리 위해서 우리가 봤듯이 무책임한 공약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매우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다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봤고요. 의회 정책 경험이 있죠. 두 사람 다 매우 충실한 의회주의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는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을 하고 그 조장되어 있는 갈라진 두 진영에서 검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 그럴 법한 사람을 그냥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진영 간 격돌을 시켰고 그게 이번에 0.7%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0.7%의 차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강한 권위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뭐 인사권이나 뭐 지금 뭐 사법부도 좀 거의 뭐 지난 5년 동안 제일 아마 망가진 데가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사법부도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데 정작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것을 감당할 만한 권위와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기 있는 이 네 분 같은 그런 분들은 시대가 만들어낸 거죠. 그 당시의 시대가. 지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아웃사이더 포퓰리스트. 정치적 대립 속에서 뭐 또 더구나 양당적 구도화에서 계속 싸움질만 하고 정치가 잘 안 돌아가면 뭐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의회 정치 밖에서 찾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미디어, TV 자료도 나오고 뭐 어디서 좋은 이미지 갖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높아지면 그럼 이제 대통령감이 갑자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불만을 자극하고 편을 가르고 그냥 포퓰리즘이죠. 이 토착 왜곡 이게 매우 나쁜 표현이죠. 이거 정말. 같은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종류로 매도하는 거죠. 그죠? 토착 왜곡.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끝나는 일인가? 일회성 사건인가? 저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결국 정당이 하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황년 박사님 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왕조 시대 때 세자를 그렇게 가르쳐도 성공되는 사람 많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인기 영합하는 사람들, 그죠? 검증되지 않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그만둔 메르켈 경우는 총리 될 때까지 15년 의회 생활을 한 거죠. 그 의회 생활하면서 당과 정부에서 주요한 보직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90년 이제 그때 첫 통일 이후 첫 연방선거에서 기민당으로 나갔고 그때 헬무트 콜이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시켰고요. 그 4년 뒤에 환경 및 안전부 장관을 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요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내면서 이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검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고 그때 이후로 이제 당과 정부에서 역할을 맡고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준비 안 되고 검증 안 된 사람을 사실 겁 없이 뽑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격차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국가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국가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은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오고 만들어놨던 강한 국가, 저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강한 국가를 민간과 시민을 압도하는 강한 국가, 이 체제는 이제 해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시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이 권한도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이조 장관 계셨는데 저는 교육부의 역할, 해체란 표현은 교육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교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금년 7월이면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발족하고요. 이미 각 시도별로 교육청이 있죠. 그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 다 있고 국가 미래나 국가 중요한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으면 결국 교육부에게 남아있는 거는 대학밖에 없고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규제와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과 고용이 결합을 해서 이 일자리와 관련된 역할에 교육과 고용이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더구나 요즘 기술 개발이든 뭐 기술이 계속 빨리 바뀌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15년 지났는데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줘서 다시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해주면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죠? 수명도 길어졌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강한 국가로부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초등학생한테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 그리려 했더니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한동안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 맨 밑에 귤도 보이시죠? 제주도에. 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학생의 눈에, 어린이의 눈에 이게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인 거죠. 이게 사실 지금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해야죠. 이제는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메시아가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고 유능한 인물이 나와서 혼자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가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해줬고. 그리고 국가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권력을 나누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전 그런 점 높게 평가하는데요. 일단 인간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제도적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적당히 권력을 나눠 놓으면 알아서 잘 협력해서 할 거야.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위임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말하자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맡고 총리는 경제 영역 해서 잘 나눠서 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외교도 될 수 있고 경제도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개헌이 필요하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관련해서는 이 양당적 구도를 깨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다 축적되어 있죠. 두 개의 정당으로.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갈등이 다른 기준으로 계속 확산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은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게 왜 정치적 갈등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정파 만나니까 그게 바로 이념하고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갈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면서 알게 됐던 거는 한 정당이 많은 의석을 갖는 것도 나쁘고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것도 나쁘다. 결국은 다당적인 형태로 가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게 보다 나은 방법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뭐 이러저러한 저는 그건 쇼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만약에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지키겠다고 압력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관련된 단 하나의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빈말이라도 집어넣을 텐데 빈말도 없습니다.
이번에 했던 이야기는 정치 개혁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자체는 모를 거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2024년 선거를 앞두고 당장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바꾸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소위 위성정당을 상당한 형태를 두고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 협상은 아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거제도라도 바꾸고 그다음 뭐 개헌과 관련된 것들도 그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막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시대에서 이제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정부가 빠진 자리에 나를 따르라 해서 국가가 과거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국민의 시대죠. 국민들은 그냥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시민의 시대가 된다면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4.19 이후로 뭐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매우 이제 체득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득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화주의 혹은 뭐 적극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리버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교육이 없었습니다. 논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의 자유라든지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다름,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 기여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가치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시민단체랑 저도 이걸 입법화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현재까지 한 43명의 회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어제 선거 이후로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스피커를 켜시고 밑에 있는 그 손드는 이 이모티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강 교수님이 나가셨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시죠? 예, 네. 예, 예. 네.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아까 맨 처음에 들어와 주셨던 나종인 대사님이나 신각수 대사님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우선 질문 준비하실 동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네네. 한번 궁금해서요. 이정도 회장님. 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지방선거 전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이제 권력을 조금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에 이제 뭐 민정수석, 뭐 다른 수석들도 다 없애고 본인도 이제 뭐 청와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정부 이쪽의 문제가 부처 간에 너무 이기주의가 강해가지고 전혀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와 또 뭐 정책을 집행까지 청와대가 해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나고 그래서 그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이제 청와대 권력의 조금 그 약화 이거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 이런 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겠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아마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세대 교체도 좀 하고 싶은, 그러니까 후보들에 대한 세대 교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본인이 계속 선거 때 계속 해왔던 게 당과 관련돼 있는 당의 중심은 당대표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로 밀어내려고 하면 초반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방선거는 이준석 대표와의 협조 하에서 치르는 게 가장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 전원세대 대표로 기대가 막 컸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뭐 당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세대와 관련해서 마치 그 20대 남성만을 대표하는 듯한 그 이번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당으로서는 이번에 마지막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한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강제로 교체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득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우리 손열 원장이랑 같이 이제 책을 내면서 거기 이제 제가 청와대 관련된 걸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썼던 것 중에 정책실장 폐지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정책실장 폐지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럴 때 이제 정책실 만들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부서간 조정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지만, 지금 사실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보다 높습니다. 그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청와대 정부의 핵심이 정책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건 옥상옥이고 불필요한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을 갖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이 뭐 장관들 불러놓고 회의를 해도, 박정희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전에 다 비서실로부터 준비된 자료 받아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비서실장도 역할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비서실장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총리실, 안보실 실질적인 권한은 다 갖고 있고, 인사 관련된 권한은 인사수석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정작 해야 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럼 뭐 지금 뭐 정말 없죠. 뭐 대통령 같이 밥 먹는 거 말고는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히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제 역할을 부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사수석의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기업의 감사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모든 공직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거는 이제 자꾸 인사청문회에서 안 되고, 또 우리 사람도 좀 집어넣고 싶어서 이제 작게 만들었는데, 이게 조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확대되지 않습니까? 영역도 확대하고 싶고 권한도 확대하고 싶고 조직도 키우고 싶고, 지금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저런 자기 사람 심기의 저런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사수석의 역할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장차관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검증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두는 게 그런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신각수 대사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럼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좋은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정치개혁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 교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대통령제, 즉 87년 체제 이제는 용도 폐기해야 할 때라는
그 점에 아주 동감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한 방안으로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 다당제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그 정치개혁, 특히 그 정치 엘리트 충원이라는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작동할 것인지, 이 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정당론이라는 책을 하나 폈는데 거기에 일부러 한 섹션을 넣은 게 대통령제와 정당 수에 대한 겁니다. 그걸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제도적 정합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한국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양당제랑 맞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양당제가 돌아가는 나라가 미국 이외에 지금 없습니다. 영국도 스스로 이제 다당이 됐죠. 영국도 뭐 다당제가 됐고요, 오래전에. 그리고 영국보다 더 양당제였던 뉴질랜드도 선거개혁해서 지금 다당이 됐고요. 지금 양당제가 구현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뭐 말타 이런 작은 나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양당제라는 게 그렇게 보편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미국은. 근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양당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간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고 상호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서 합의를 도출해 줄 수 있는 중개 세력이 없는 거죠. 매개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를 보면 그게 이제 메이너링이라는 학자가 썼던 그 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 대통령제와 양당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양당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서로 타협이 잘 된다고 오히려 메이너링은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한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 다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그 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는 지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의 양당이면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은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제도적으로 강한 대통령과 한 정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왔던 그 한국 정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워낙 강한 대통령 하에서 의회가 대통령이 던졌던 어젠더를 효과적으로 토의하고 상의하고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다당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0.7%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는 사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당제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 요소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인용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정책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는 잘 모르고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걸 옳다고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나 고통이 아니라 좀 유감을 표시하는 게 사실은 나는 그 잘 모르고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내 말만 옳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이런 면을 제도를 바꾼다고 또 그게 제대로 될까? 제도를 바꾸기도 참 지난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들이 그 정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제도를. 이번에 그 선거 제도도 보면 뭐 제도를 뜯어고쳐서 잘 만든다더니 더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좀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신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하던 최재형 씨 같은 분은 좀 특이해요. 제 경험으로는. 청와대에 강력한 적이 있었는데도 반발했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고. 뭐 개인적인 동기가 뭐였는지 그럴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좀 특이한 일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앞으로 관행이 돼서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강력하게 바라는 거다, 대통령 뜻이다 하더라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관료 사회에서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 인간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강력한 대통령을 바라는 게 남북한 관계의 진화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북한은 아무튼 국가가 성립한 이래 엄청나게 강력한 그 수령 중심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남북한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그 국내에도 침투해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외국인데도 국내 정치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식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한 대통령을 원했는데 강한 대통령의 부정적인 측면이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런 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뭐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 인물 관련된 부분은 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경험을 쌓고 또 검증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매우 중요한 조건이고요. 저 뭐 요즘에 학생들한테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적절히 잘 갖춰서 정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물만 갖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사실 박근혜 정부랑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좀 표독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좀 사람 좋아 보이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 자체가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뭐 몇 달 사이 그 환상이 확 깨졌습니다. 대통령은 이게 개인의 성품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게 제도의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아까 나 대선님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참모,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일하는 정치적 자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자원은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행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죠.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분야의 장관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한 10년 동안은 어떻게 왔냐면 장관이 청와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행정부 각 부서의 뭐 과장이나 하다못해 사무관들도 청와대 일단 관련 자기 부처에서 보낸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청와대 분위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돼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패단을 극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적인 형태로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의 사실 조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그 강한 리더십 관련된 거는 뭐 우리 경우에는 뭐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총리든 어떤 강한 리더십을 만드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개헌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 시에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결집해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보지만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 그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위기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그 과정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제 말고는 없을까? 저는 이제 저희 질문은 그거죠. 지금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적인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까 질문하실 분이 없는 줄 알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먼저 강 교수님 아니면 이런 발표 부탁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역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다당제 말씀하시고 정당 정치의 어떤 강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게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저한테 뭐 그리고 이제 사회발전연구소랑 한국정치연구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정당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게 재건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한 6개월간 한 4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총회에서 발표 한 2번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체질 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지점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정치가 사실 현재보다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정당 정치가 실제로 정당의 역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아까 다당제 말씀하시려면 사실 정당의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책 능력도 그렇고 조직 능력도 그렇고 행정부와의 관계.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정당이 어떤 여러 다양한 이해 대변자들을 실질적으로 대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 역량도 없는 상태에서 이 다당제를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제도 개혁 요구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이 정당 정치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해왔던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강요한다고 해서 정당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삼성전자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디자인도 바꾸고 새로운 기술도 집어넣고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뭐 저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게 스스로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나은 형태의 서비스와 제품 품질을 가지고 들어오는 가격 경쟁을 갖고 들어오는 경쟁자의 존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소비자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정당 시스템은 지금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이번 선거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텔. 줄 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니네 어디 쓸래? 그러니까 카르텔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내려가면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란 건 경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망해도 지난번에 국민의힘처럼 아무리 망해도 100석 정도 얻을 수 있고요. 민주당도 아무리 망해도 지난번 2008년처럼 한 90석 가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역주의 틀을
틀어지고 있으면 무슨 역량 강화 필요 없습니다. 카르텔 하에서 무슨 역량 강화 필요합니까? 이노베이션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다 운 좋으면 이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틀을 깨려면 경쟁성, 컴피터티브니스가 그게 되살아나야만 정당이 스스로 바뀌고 마치 기업들이 소비자의 욕구의 변화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에 예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쟁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쟁성을 가지려면 경쟁자가 들어와야죠.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게 다당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도화에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세다 놔도 누구 세다 놔도 그 당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서울도 어느 웬만한 지역 몇 군데는 아무나 세워놔도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당 스스로가 절박해서 우리가 안 바뀌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쟁의 틀이 그 사람들을 압박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바뀌게 해야지 정당법으로 정당 연구소를 안 만들면 안 되고 거기에 3분의 1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보다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오늘 명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윤영관 교수님께서 질문 있다고 손 올려주셨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윤 교수님. 예. 근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금방 김덕호 교수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당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다당제로 바꿔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금방 강원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또 딜레마가 있는 게 경쟁자가 들어와야만 되는데 경쟁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진입장벽을 양당 독점 구조가 딱 틀어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입법 모든 과정이 의원님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통과를 해야만 이게 개혁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여야 간에 양당의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입장벽을 안 허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짧은 경험으로 이렇게 좀 기억이.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별로 바뀐 건 없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번에 표는 얼마 못 얻었습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사실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에서 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고 나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우리 원래 개혁적이었어. 원래 우리 아니래.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개혁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선거제도 관련된 부분에 조금 전향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지 않다고 이번에 보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 나빠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를 또다시 나쁘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정당법에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규정이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들려면 시도별로, 그러니까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입니다. 이런 시도별로 5개 이상의 지구당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지역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0명인데 그것도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 조항이 문제입니다.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62년 12월 31일 공표된 정당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16 나고 나서 군정 하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비밀리에 준비됐던 정당법 조항이 지금도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에서 뭐 지금 뭐 몇 퍼센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호남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뭐 전라북도 내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랑 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면 뭐 푸른 전북당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지방선거 같은 데는 출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은 대안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의 독점을 깰 수 있는 대안 세력을 그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당법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앙당은 수도에 놓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줄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정치학회장 했었는데 그때도 청원도 했고요. 정치개혁 관련 그 청원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뭐 참여연대라든지 여러 군데서도 그런 문제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원들 중에 다선 의원들은 이 내용 압니다. 정치개혁 관련돼서 좀 한 사람들. 알지만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는 자기 일 도왔던 사람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뭐 꾸준히 이야기하고 공감도 넓혀 나가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마음은 제가 좀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계란으로 뭐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임계점에 도달했다 싶으면 그 금방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의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되면 또 조금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미나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강원재 교수님,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